사교 걱정 대상 수학교육 혁신센터 최수일입니다. 제가 10분 전까지 아주 심하게 기침을 했었는데 앞으로 15분 동안 기침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침해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에 그 수능 전반적인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좀 다른 과목에도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수학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조금 수학 부분에 좀 더 심각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에 대한 교육적인 규정과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의 정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가에 대한 규정은 크게 교육과정하고 기타 교육과정으로도 파생된 국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교육과정은 사실 교육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똑같습니다. 헌법인데 이 교육과정을 만든 교육부가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심각한 얘기고요.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평가가 있고 강론에서도 평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총론에서 평가를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 중에 줄쳐진 부분만 보면은 학교하고 교사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되고,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로 1번으로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성취 기준이란 말입니다. 학교 현장에 다른 교과는 모르겠지만 수학 교과에서 성취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성취 기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과로 오면 강론에서도 평가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라. 그리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책들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정 수업평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또는 교육과정 수업평가에다가 기록까지, 학생부 기록까지 해서 일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한 이렇게 교육 전문가나 현장 교장 등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체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학과에서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 성취 기준은 그야말로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국어나 영어 교과의 성취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수학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삼각함수 같은 데서도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근데 탄젠트를 자꾸 미분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하라고 했는데 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지금 예를 든 거는 오늘 제가 예시로 든 문항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뭐를 미분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성취 기준을 줬지만, 그 밑에 또 교수 학습 유의사항, 이것도 교육과정에 다 있고요. 거기서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수능이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또 삼각함수 극한을 가르칠 때 삼각함수 사인 x, 코사인 x의 도함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간단히 다룬다. 그러니까 극한 문제는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극한 문제가 엄청 또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 밑에 또 더불어서 평가 유의사항도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의 미분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근데 수능에 났던 킬러 문항은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의 미분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규정을 두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주체는 교육부입니다. 또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불행히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만들 때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1년 후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교과서가 이 평가 기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문제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성취 기준을 확대 해석해서 만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평가 기준 아주 엄격합니다. 함수의 몫을 미분할지 아까 보셨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수중의 문제는 fx분의 gx꼴에 여러 가지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여기서 변수는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모든 걸 다 허용했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어려운 복잡한 문제 출제하지 말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100개가 아니고 한두 개 정도에 포함된 거지 수능은 뭐 10개, 20개가 막 포함된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서도 몇 가지 규정을 국가가 만들었는데 그게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선행교육규제법이라고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4년부터 운영됐는데 거기에서도 학교에다가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면 위법하니까 여러 가지 범법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교라는 게 뭐냐? 이게 학교라고 추정한 이 학교는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만에 한정됐다고 이 법 해석자들이 하는 바람에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2019년에 판결을 내린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교육정상화촉진법 10조에도 보면 대학 등의 장은 대학 등이란 말은 고등학교 포함이란 이런 말이고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 논술 등 이런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이런 대학에서 하는 아까 대학별고사 제1발제 말씀에 나온 거기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수능이란 말이 명백하게 딱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별고사 이건 대학별고사를 선행학생 영역평가를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 매년 합니다. 지금 올해 거는 3월 31일까지 지금 대학들이 각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가 또 4월 달에 분석할 건데 참고로 보시는 문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기들이 대학별 고사를 분석하고 평가한 기준입니다. 기준에 아주 명백하게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용어, 기호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증명 형식이나 서술 형식이 주로 수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다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집단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재 예를 들면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유불리할 수 있는 소재 이거 다 걸리는 겁니다. 또 고등학생의 수학적 사고력을 넘어가는 내용 이건 뭐 아주 애매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기들 스스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로는 사실은 좀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수능 문제를 살펴보면 많은 용어가 또 많은 기호가 그냥 교육과정에 없는 걸 막 무자비하게 쓰고 있는 그런 걸로 문제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최근 2021년 나온 자료인데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 이 학교에다가 교육과정 평가원이 또 교육부를 통해서 다 만들어서 2년 전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 배포한 자료를 보고 저는 놀랐는데 이 자료는 저희 단체가 그동안 주장했던 이 선행교육규제법에 관련된 수학 문제 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적사항을 다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듣지도 않는 기관이 우리 걸 그대로 갖다가 요약해 놨죠. 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해야 된다. 심지어는 교과서와 지도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되고 교과서 본문을 벗어나는 내용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본문 벗어나면 교육과정 벗어날 수 있다. 사실은 본문에 있는 것도 교육과정 벗어난 게 있는데 본문을 벗어나는 건 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자기들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교육과 일치 학교니까 교육을 말하고 아까 말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유의사항 준수해라. 선행학습 유리한 학생 문항 출제 안 된다 얘기했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밖의 내용은 문항의 단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게 수능 문제의 전형적인 악질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없으면요 단서를 달아요. 지금 허용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2년 전에 만든 거고요. 교육과정 용어 기호 안 된다 그랬고, 새로운 용어 기호를 정의하는 문항도 안 된다.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수능에는 새로운 용어 기호 정의가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교육과정의 용어와 내용 출제하는 경우, 이게 왜 나왔냐면 교육과정이 2009, 2015, 2007 계속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출제진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바뀐 걸 모르고 계속 삭제한 것을 내고 있다는 것을 평가원이 경고한 겁니다. 이 정도로 자세하게 국가는 학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킬러 문항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킬러 문항에 보는데 갑자기 제가 중고교 내신 시험의 교육과정 위반 사례를 보여주는 거는, 이게 킬러 문항이 수능에 나오지만 이 수능의 킬러 문항에 나온 것이 결국은 중고교의 내신 시험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쭉 이 작업을 거의 한 2, 3년 간격으로 중고교를 골고루 해가면서 학교의 시험 문항을 직접 걷어가지고 이제 계속 분석해 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보면 이 위반하는 비율이, 이 출제 빈도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가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고,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수능 대비를 해야 되니까 결국 수능 때문에 학교 내신 시험도 망치고 있다. 근데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안 받는데 학교는 받는다. 이것이 문제죠. 근데 교육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수능도 지금 저희가 19년부터 23학년도까지 5개년 쭉 분석했는데, 여기도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에 계속 이 위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고 또 재판에서 이기니까 더 승승장구 맘대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킬러 문항의 사회적 비평이 일어나니까 킬러 문항 출제 비율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전혀 약간의 그 난도가 줄었을 뿐이지,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전체를 말한 거고, 벗어난 문항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평가원은 올해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격 및 목적을 선발의 공정성, 객관성 말고도 이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겠다는 말을 거짓이 거짓말로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문제죠. 학교 교육을 망치겠다고 썼으면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자기 정상화하겠다. 정상화하지도 못하면서. 자, 그러면 학교는 뭐냐? 학교는 일단 우리나라 학교는 교과용 도서 제도 때문에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교과서가 아닌 자료 도서를 쓸 때는 학교 운영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은 다 고2 때까지는 거의 다 교과서만으로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3에 한해서 EBS 교재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쓰는데, 교과서는 검정제도죠. 검정제도에서 딱 그 목적이 명백하게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그리고 질 높은 교과형 도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책으로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로 공부하면 손해보는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번 토론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가장 교과서에 수록된 최고 높은 시험 문제가 뭐가 있나를 몇 개를 이제 제가 가져봤는데, 이게 이제 실력 키우기라는 것이 교과서의 연습 문제 중에 가장 그 종합 문제 가장 끝이기 전에 한두 문제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문제인데 풀이도 기껏해야 한 10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 평가 기준 또는 성취 기준에 의해서 요 정도의 문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포함한 미분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용 도서, 즉 교과서는 정확하게 이 평가의 규정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 분수가 많아서 길지. 이것도 한 10줄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정도면 굉장히 이걸 해결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학생, 대단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도의 문제로 수능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수능은 이보다 훨씬 어렵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능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해외 유명,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AP 시험은 우리나라 수학자들이 아주 혀가 닳도록 칭찬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도 AP 미적분처럼 시험 봐야 되겠다 하는 AP 문제가, 이게 AP 문항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고요. 이 정도 문제 푸는 건 우리나라 교과서에 연습 문제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 문제와 이거를 비교하면 거의 요구하는 능력 수준이 한 치도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미국의 문제는 요 말이 다릅니다. 요 말. 우리나라는 그냥 답만 내라 가지만 미국은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여 설명하여라.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그것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서술형으로 얼마든지 커버 가능. 아까 서술형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정말 좋은 대안이고 수능도 그렇게 출제가 돼야만 이런 문제로도 학생들을 얼마든지 변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A레벨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영국은 12, 13학년 때 A레벨을 하고 거기 나온 문제들 굉장히 어려워서 역시 우리나라 수학자들이 극찬하는 시험 문제들입니다. A레벨에서도 가장 최상위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나라 애들은 이거 못 풉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영국은 우리가 훨씬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푸는 그 성취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극점이라는 성취 기준 하나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성취 기준이 오직 하나뿐이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이 마지막 문제가 질문인데 이걸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되는 걸 학생들이 모를까봐 친절하게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면 이 뒤 바로 여기서 이 세 번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단계형 문항을 이 A레벨 시험에서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 이 IB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IB 시험 중에는 내부 시험이 있고 외부 시험이 있는데 외부 시험이 어렵습니다. 외부 시험 역시 가장 어려운 외부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걸 제가 가져왔는데 깁니다. 아주 길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 마지막 이번 이 삼각형이 최대 넓이를 가질 때 삼각형 모양은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다 거치면 아마 우리나라 수능 문항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최대값을 구하고 또 삼각형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거치면 마지막 문제 답을 저절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교육적인 의미에서 평가가 곧 공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애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지극히 교육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능 문항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2019 수능 때 법원에 제소했던 가장 최악의 문제가 30번 문제였고요. 30번 문제는 이제 가형, 나형 있을 때고 역시 미적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상가함수도 섞여 있고요. 미적분에 상가함 섞였다는 자체가 비극이고 이런 건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없는 문제입니다. 당시 평가원은 이렇게 딱 교육과정 근거 성취 기준을 자기들의 성실하게 제시했다 한 게 딱 3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평가원 자료인데 이걸 실제로 풀어보면 이렇게 미적분 과목에서만, 미적분 이전 과목은 다 빼고라도 미적분 과목에서만 무려 15개를 알아야만 푸는, 이 중에 하나만 몰라도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수능에다 내고 있는 킬러 문항의 아주 극치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헌법에 제소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1, 2, 3심 다 가서 패소했고 최종 판결문을 공유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을 받은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수능 출제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법원 판결문이 나왔고요.
설사 벗어난 문제가 출제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사실 이걸로 반대로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또 법 위반이다,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하는 주장도 아니긴 합니다.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판단 근거 여러 개를 봐도 아까 그 문제라든가 뭐 그 당시에 한 7개 정도를 저희가 제소했는데 뭐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제소문에 쓴 글을 꼬투리 잡는 식의 이 교육부의 그 변호사들이 꼬투리 잡는 변호를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하면 킬러 문항의 정말 교육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책이 뭐냐, 제가 세게는 쓰지 못했지만 이 킬러 문항으로 인한 공교육 신뢰가 추락됐다는 극적인 증거가 지난주에 나온 사교육비 폭증이죠. 2022년 사교육비가 무려 10.8%다. 이거는 작년 만에 추락이 아니고 재작년 그저 계속 폭증해 왔습니다. 이거는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도 저하로 미래 사회 대비 암울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학생들이 수능 시험 대비하다가 거기 등급 맞으려다가 수학에 대한 흥미는 다 버려지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수학을 써야 되는 그러한 좋은 기관이나 이런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을 공부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능력은 수능으로 절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지금 이중행위와 인공지능에 예산을 막 퍼붓지만 수능 때문에 인공지능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 사회가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킬러 문항의 교육적 타당성이 심히 의심. 타당성이란 말은 일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장재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킬러 문항 잘 푼 애가 정말 능력 있냐? 저는 절대 아니다. 수학적으로는 지극히 바보 같은 애들이 킬러 문항을 잘 푼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암기를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 많이 가고 그런 사교육을 통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킬러 문항은 타당성 없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최상위권 변별력 때문에 계속 이러는데 이것은 수능으로 할 수는 없다. 수능 제도 자체도 타당성도 없기 때문에 결국 대학이 강구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본고사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본고사론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뭐 저는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학종을 또 한때 막 가다가 우리가 거둔 거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 교육을 이대로 돼서는 계속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정도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